자, 여러분, 우리 이제 제 강의는 일단 아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범권 세무사님 그 양력을 보시면 거기 화려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세무사 사무실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국세청이든 등등 하면서 세금 절세 관련해서 컨설팅만 전문적으로 또 강의하시는 또 우리 좋은 교수님을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고 또 그 이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활용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 세금 우리 절세 컨설팅으로 우리 방범건 세무사님을 힘차게 여러분들 맞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간단한 톡앤토크 간단한 질문 요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방범건 세무사님 힘찬 박수를 맞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방범건 세무사고요. 저희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요즘 부동산 세금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강의하시는 아마 강성규 교수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이제 매일같이 상담을 하고 매일같이 이제 신고를 하고 뭐 양도상속 증여 관련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저는 방범건 세무사고요. 지금 현재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 실무라는 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건축주 대학에 있는 건축주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전화번호를 하단에 적어놨는데요. 저희 강의 들으셨던 해커스 공인중개사학원 수강생분들이나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차후적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저를 통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세무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상담하거나 강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100%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 해커스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올해도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과 이제 인연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어찌됐건 부동산을 샀으면은 투자를 했을 때 최고의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세금을 최대한 절세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는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개사님들도 제가 알기로 이제 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계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계신데, 등기부등본은 뭐 중개사무소에서는 제일 많이 떼보는 서류일 겁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일단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돼 있고 접수일자가 98년도 9월 21일로 돼 있고, 그리고 등기 원인도 98년도 9월 21일 날 이미 경매로 인한 낙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자가 나와 있는데 지분이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이제 이 지분 취득을 했을 때 지분을 어떻게 나눠서 취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무 당국에서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이제 추징해야 될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누가 공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본인 돈으로 그 부동산을 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돈으로 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3분의 2, 3분의 1을 나눠서 취득을 했는데 그 3분의 1을 취득한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취득했어요. 근데 세무당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쳐보니까 그 미성년자 앞으로 현금 증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신고된 바가 없어요. 없으면 100% 조사가 나가는 겁니다. 100% 나갑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세무당국에서는 너무나 하기 쉬운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편물 하나 그냥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면 끝이에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소득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러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면은 그러면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과거에는 배우자 간의 이제 증여는 6억까지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뭐 배우자 이름을 공동 명의에 올렸을 경우에 세무당국에서 그렇게 뭐 쳐다보거나 간섭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상담을 했던 건이 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였는데 거기가 45억이더라고요. 지금 매매가가 45억인데 그런 아파트 물건을 취득하면서 배우자 이름을 그냥 집에서 가정부 주부로 일하는 배우자 이름을 거기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세무당국에서는 무조건 조사가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6억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그 증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안 했으면은 무조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중개사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만약 일을 하실 때 그분들이 이제 공동명의가 좋다고 하니까 절세가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름을 누구 이름을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어떤 요즘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이 명확한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자녀들에게 어떤 전세, 자녀가 결혼을 한다, 취업을 했다 그러면 전세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돈을 이게 좀 지원해주지 못하면 본인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속상해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방식이 이제 돈을 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렇게 하고 100% 주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았던 게 사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세금이 추징당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하기에 세금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증여받은 그냥 그 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세무당국에서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조사가 나왔을 때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쓰고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고 이자를 부모님한테 꼬박꼬박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누가 봐도 제3자와 계약한 것과 동일하게 어떤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되어 있고 객관화된 이자 상환 근거라든지 그런 게 금융거래 내역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자녀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금 출처 소명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차용증을 작성해 가지고 명확하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액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제 나가 보면 조사를 이게 위임받아서 제가 나가 보면 3억짜리 집에 또 나옵니다. 나오고 뭐 5억이 됐든 그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금액이 과거랑 달라진 게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뭐 고가 주택 뭐 9억이 넘는 물건들 위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 그냥 어떤 조사를 이제 소명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그들이 이제 데이터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에 비해 가지고 지출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걸러지게 됩니다. 걸러지게 되면 PCI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게 걸러지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작위식으로 나가 가지고 이제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묻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 주셔야 되고 그냥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경매로 인한 낙찰입니다. 오래전에 경매로 취득을 했어요. 경매로 취득을 했으면 그 여러분들 여기 이제 세법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고 아마 전 시간에 개정세법도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텐데 보통 이제 저희가 취득 당시에 취득 가액을 모르거나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 취득 가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으니까 양도 가액을 가지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경매로 이렇게 낙찰받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그 경매가액이 법원에 있습니다. 지방 법원에 있고요. 그게 없다 그래도 취득세 과세 표준 자체가 그 경매 받은 그 경락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환산 취득 가격을 적용했다가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접수일자와 원인일자가 있는데 이렇게 접수일자와 원인일자가 동일한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접수일자가 9월 21일로 지금 돼 있는데 등기 원인일이 뭐 6월 21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등기 원인상에 상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 협의 분할이라든지 상속으로 인한 뭐 취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등기 원인 일자는 돌아가신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등기를 언제 접수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등기 원인일에 해당되는 사망 일자가 취득 일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저희가
그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물건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6개월 안에 그 어떤 그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접수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돌아가신 순간에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등기 접수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돌아가신 날짜가 취득일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증여를 얘기해 볼까요? 증여로 만약 취득을 했어요. 증여로 취득을 했으면 등기 원인일에는 계약일자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 접수일에는 실제 등기소에 가가지고 접수를 시킨 그 날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증여는 조금 다른 게 증여는 당신이 증여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등기 원인에 나와 있는 증여 계약일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등기를 접수시킨 그 날짜가 증여로 인해서 취득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1세대 1주택이면 2년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2년 거주까지 해야 되지만 그런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한 날짜는 그 등기 접수가 된 그 날짜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제 매매로 인한 취득이 되는데 매매로 인한 취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둘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대부분 실무상으로 보면은 이제 잔금일 날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법무사 직원이 사무실 직원이 와가지고 그 서류를 갖고 등기 접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일은 동일해서 그 날짜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세금을 이제 아시겠다고 하면은 특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려고 한다면은 보유기간 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언제 취득했고 언제 양도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과세 받는 것도 굉장히 과거보다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단 1일이라도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 가셔야 되세요. 다음 볼게요.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인데요. 건축물 대장에서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다주택 중과가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주택 중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요 그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케이스를 보면 용도가 뭐 지하는 대중음식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1층은 점포, 2층은 이용실, 그리고 3층은 뭐 제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상가로 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상가로 되어 있는 시설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좋은 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 그 3층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건축물 대장의 그러니까 공부상 자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현황하고 실제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다를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겸용주택 같은 물건들은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상가시설로 그냥 운영하려고 하다가 세가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거용도로 그냥 꾸며가지고 본인이 거주를 하는 거죠. 건물주가.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거주를 거기서 3층에서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걸 팔아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단 내년 정도에 이 물건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그 건축물 대장에는 지금 상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시 나의 원래 상태인 상가로 3층 주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다시 상가 부분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 이분이 이 물건을 이제 팔러 오셨어요. 그 팔러 중개사님들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잔금일까지 시간은 여유가 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요 물건 말고 다른 주택을 여러 가지 갖고 계신 거예요.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그래서 다주택자예요. 3주택 이상자가 돼가지고 플러스 20% 중과세가 돼야 되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3층 부분이 상가 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만약 주거 용도로 쓰고 있는 시설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금이 더 중과세가 되어 버리겠죠. 예, 다른 아파트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팔 때 다른 층은 그냥 일반 과세가 되겠지만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팔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시거나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원래 상태인 그 상가로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 세입자도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낼 어떤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분을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그 상태로 양도를 하게 되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보면
실제 이분이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으세요. 다른 주택,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여기서 거주도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그냥 갖고 계시는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에는 어찌됐건 그 부분이 3층이 지금 상가로 사무실로 되어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은 이제 사무실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기서 거주를 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입증을 해서 여기는 그 사실상 건축물 대장은 상가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주택이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은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기 전에 세금에 대해서는 먼저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그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이 만약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만 만약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의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이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층이 줄어들었을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 신사동에 있기 때문에 40억이 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그러면 뭐 세금이 1, 2억이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써먹을 수 있는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뒷면인데요.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된 현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사용 승인일이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으면은 그 사용 승인이라고 이제 사용 검사 필증 교부일하고 사용이라고 셋 중에서 빠른 날짜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건축물 대장 뒷면에 있는 이 사용 승인일을 이 건물의 이제 출생 신고한 날짜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취득해 가지고 양도할 때까지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저희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환산 취득 가산세라는 거 아까 아마 개정세법 할 때 들으셨을 겁니다. 환산 취득 가산세가 올해도 이제 중축분에 대해서 개정이 됐는데 환산 취득 가산세는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5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서 어떤 도급 계약서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 이제 환산 취득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도 이 사용 승인일자 기준으로 5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단 하루 차이만 해도 세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 5년이 안 넘은 상태에서 팔게 되면 그리고 도급계약서가 없어가지고 환산 취득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취득가격을 계산했다면은 그 경우에 환산 취득 가산세라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 취득가격이 5%죠. 그 환산 취득 가산세가 적용이 돼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 이게 17년도인가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 이 세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그냥 중개사님들이 중개를 그냥 했어요. 그냥 그 세법이 개정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4년 뭐 7, 8개월 이렇게 보유기간이 그 정도만 채워가지고 환산취득 가산세를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그 보유기간이라는 건 결국은 사용 승인일부터 그 잔금 치른 날짜까지이기 때문에 잔금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둬가지고 5년이라는 기간만 사실 넘어갔어도 환산취득 가산세는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몰랐다가 그냥 4년 8개월, 4년 11개월 이렇게 보유기간을 채워가지고 안타깝게 몇 천만 원 세금 내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이 중개 현장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있는 잔금 일자를 선택할 게 아니라 그 매도하시는 분 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을 모두 다 고려해 가지고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신뢰를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팬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더 많은 일거리들이 여러분들 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거래 시 이제 시가평가 요즘 이제 좀 이슈가 돼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중개사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중개사님한테 저희 동네에 있는 이 아파트 지금 한 거래 가격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들한테 뭐 15억에 좀 팔게요. 이거 계약서만 좀 써주세요. 이렇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계약서 그냥 네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세금적인 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법에서는 항상 시가를 우선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 어떤 케이스들을 시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더 낮은 가격을 적용했을 때 양도세라든지 증여세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이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먼저 보면은 상속세는 이제 전후 6개월의 기간이고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내가 평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평가 기준일 전후 평가 기간 동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 사례 가격이 있거나 혹은 이제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동일, 유사한 재산 평가액,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이 있거나 혹은 그 두 개 이상의 감정 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인데 요즘은 지금 현재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한 개의 감정 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보통 공시지가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억하시는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기준시가로 각각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뭐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뭐 이런 가격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중개사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아파트 물건이에요. 아파트 물건이면은 일단 기준시가는 이제 적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준시가로 적용되면 어떤 방법이든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그건 왜냐면 이 동그라미 2번인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위치, 용도, 종목, 동일, 유사한 재산 평가액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아파트 해당 층이 아니어도 위층, 아래층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기준시가 기준으로 105%거든요. 그러니까 5%가 넘지 않는 물건이면은 다 유사매매 사례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기간을 제가 적어놨지만 이 기간을 벗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평가 기간 후에도 상속은 9개월, 증여는 6개월 기간 안에 또 어떤 그 거래된 물건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도 그 가격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금이 더 변동되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 그리고 국세청을 감사하는 그 감사원 입장에서는 제일 관심 많은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어떤 시가를 적용해야 되는 물건들을 당신들이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시가로 다시 높여가지고 세금을 더 추징할까, 그런 것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 볼게요. 단독주택, 제가 얼마 전에 자양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24억 원에 거래가 시세가 24억이래요. 오신 분이 24억이라 그러는데 기준시가가 뭐 12억, 13억 이 정도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기준시가가 12억, 13억인데 그 본인이 지금 거기 뭐 동네에서 24억 원 정도 거래된 물건이 있는데, 그럼 제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24억으로 증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준시가로 증여를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이 매매 사례 가격을 인정 안 하고 그냥 가는 거는 굉장히 요즘은 리스크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토지의 모양새라든지 토지의 기준시가가 5% 이상 벗어나는 물건, 5% 내에 있는 물건들이 그 해당 주택 단지 내에서 거래가 된 게 있으면 그건 역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서울에 있는 그냥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기준시가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기준시가가 단독주택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1월 말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낸 게 이 내용인데, 국세청에서 이제 감정평가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물건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받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대상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가 되는데, 보통 저희가 흔한 말로 꼬마 빌딩이라는 물건들 있죠. 꼬마 빌딩이라고 워낙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가 나오고, 어떤 증여나 보통 증여죠. 증여를 함에 있어서 뭐 미성년자한테 뭐 증여를 압구정동에 있는 꼬마 빌딩을 증여를 해가지고 뭐 그 친구가 뭐 월세가 뭐 2억 원씩 뭐 받고 있다더라. 뭐 워낙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그럼 증여하는 과정에서라도 좀 세금을 많이 추징하자라는 차원에서 일이 시작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꼬마 빌딩 그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상가랑, 그러니까 상가랑 부수토지랑 같이 있는 물건들이죠. 그 물건들에 대해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을 때 기준시가로 그냥 다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그 꼬마 빌딩 옆에 있는 물건하고 그 물건하고 토지 모양도 다르고 건물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만 없으면은 그냥 기준시가로 다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 감정평가액을 그냥 국세청에서 받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납세자분들께서 본인 그 건물 소유주인 본인이 그 물건을 증여를 하거나 혹은 상속을 하게 될 때, 그때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서서 직접 지금
9개월, 6개월 안에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가지고 그 가격으로 아예 해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꼬마 빌딩, 상가 건물, 그리고 상가 토지를 같이, 그리고 나대지도 포함입니다.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인데 건물이 현재 없거나 아니면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그냥 토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물건들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아서 세금을 추징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이제는요.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하고 나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게 적법하게 신고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지금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세무당국에서 나왔을 때 그 세금이 이제 더 추징이 되는 거죠. 추징이 될 때 그러면 가산세도 그때 가서 또 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요거에 대해서만 가산세는 추가적으로 불입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를 여러분들 손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면은 오히려 감정평가액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두 군데 평균액을 받아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 개 감정기간에 여러분들 원하는 가격, 원하는 방향의 가격에 맞춰져 있는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신고를 아예 해버리는 게 국세청에서 받아오는 것보다 더 유리한 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높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절세 차원에서도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앞으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1월 31일 날 보도가 됐는데,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과거에 작년에 신고했던 기준시가 한 60억 정도 되는 물건에 납세자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일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작년 물건들부터 지금 그 증여나 상속이 이뤄진 것부터 해가지고 기준시가로 신고된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감정평가를 여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개정세법 강의를 들으시면서 거의 다 이제 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찌됐건 취득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실가가 취득 가격이 되는 거고, 취득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환산 취득 가격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물건은 상증법상 평가액이 취득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받은 물건은 그때 상속이나 증여받을 당시에 평가액 있죠. 그 당시 평가액이 취득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양도세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토지, 지방의 시골에 있는 토지를 하나 받는데, 저거를 내가 그냥 기준시가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감정평가라도 받아가지고 시가를 만들어서 증여를 받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여기 취득가격, 상징법상 평가액에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고민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 뭐 공사비 등 적격증 및 또는 금융거래 내용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본인이 욕실에 타일을 이제 공사하는데 타일 비용을 썼다. 그리고 영수증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온 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십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어떤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건물의 자산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보수 공사에 해당이 될 때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비용으로 그냥 수익적 지출이라 그러죠. 어떤 소소한 비용, 예를 들어서 바닥 장판 공사라든지 혹은 요즘 벽지 도배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열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공사를 크게 했어요.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냈으면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셔야 되고, 그런 걸 못 받은 경우에는 적어도 견적서라도 받아 놓으시고 인테리어 공사업자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이체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세금을 좀 줄이는데, 절세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는 아마 개정세법에서 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율 구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되는 부분도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년 미만이 기존에 이제
부동산이나 일반 분양권은 50% 40% 누진세율이 적용됐고 뭐 주택 입주권은 40%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님들 제가 지금 서울시하고 고양시에 있는 이제 중개사님들 그 보수교육 연수 과정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일단 중개사님들이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셨어도 보유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기왕이면은 1년 미만에 50% 세금을 내실 분이면은 잔금 일자를 조금 더 뒤로 연장을 시켜가지고 1년만 넘게 되면은 50% 세금 낼게, 그러니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5%입니다. 그럼 55% 세금을 낼 걸 44%에 해당되는 2년 미만의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2년 미만에 44%로 세금을 내실 분을 잔금일만 조금 뒤로 연장을 하면은 2년만 넘게 되면은 누진세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세금을 절세하는 겁니다. 뭐 보유기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택이나 입주권은 이제 서민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그 분양권보다 더 이제 세율을 낮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1년 미만만 40%고 그 이후부터는 누진세율로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21년 이후에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을 해서 이 40% 누진세율이 50% 40% 누진세율로 이제 21년도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히려 내년보다 올해 양도를 하면 세금이 더 절세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도 세금이 어떤 개정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과거에 많이 고시가 되었는데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1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 이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가지고 최종 1주택 상태에서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택을 두 개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A주택, B주택이 있으면 기존에 A주택을 팔고 나서 그 같은 날에 B주택을 팔아도 B주택을 팔 때는 주택이 하나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B주택을 남아있는 하나를 팔 때 그 남아있는 하나의 주택이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그 양도하는 그날까지가 2년만 넘었으면은 비과세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세대 때 비과세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A주택, B주택이 있으면 그 중에 A주택을 먼저 오늘 팔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으로 이제 보유 요건이 갖춰진 오늘부터 2년이라는 보유 기간 동안에 1주택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그 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순서만 중요했고 하나를 판 다음에 남은 하나에 대해서 언제 팔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주택이 두 개면은 그 중에 하나를 팔고 나서 남은 주택 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가지고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주택을 언제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언제 팔았는지까지도 고민을 해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개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간혹 이제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파트를 팔면서 중개사님 제가 요거 하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팔면 이제 비과세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양도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중개사님들이 그냥 중개하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이제 비과세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 안 좋은 소리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중개사님들 몇 분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른 거 어떤 매매 물건들 중개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세금 때문에 잠 못 잤다는 얘기 들은 경우들이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줬으면 이분이 세금을 몇 천만 원 더 아낄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내가 그때 신경 못 써줘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 앞으로 그럴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분이 하나 남은 게 아니라 그러면 전에 거는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2년이 넘었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중개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이제 중개사님들 보수교육하는 현장에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고객분들한테 절대 세금과 관련돼서는 확답을 하지 마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실제 지금 세금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고 정작 지금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마저도 세금에 대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세무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세금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중개사님들이
그냥 바쁜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 그간에 이제 조금씩 공부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맞게 정확한 솔루션이나 어떤 답을 드리기에는 지금 세금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한 거는 그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보시라고 책임을 전문가에게 토스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말해드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다 해버려가지고 끝나게 돼버리면,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평가를 활용한 양도세 절세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제가 직접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2003년도에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이제 3억 원에 매수하고 양도를 이제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때 이제 17년도 당시였는데 시세가 이제 막 거기가 부동산 그 중국 자본이 아마 지금 많이 떨어졌겠죠. 요즘 뭐 또 워낙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을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부동산을 팔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그 포항공대에 계신 교수님이셨는데, 본인이 이제 교직에서 내려오시면 나중에 노후로 그 제주도에 있는 감귤 농장을 하나 이렇게 운영해서 지으려고 그냥 토지를 사놨던 거예요. 그 토지를 3억 원에 사놨던 토지였는데, 그 토지가 그 주변에 막 호텔들이 막 생겨나면서 막 땅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 중개사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부동산에서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거기 지금 팔면 한 20억 정도는 그 매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파시죠,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막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팔면은 이제 이게 세금을 얼마가 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세금이 6억 4천 정도가 나오는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뭐 거주도 하는 게 아니고 뭐 그 경작을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팔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봐가지고 세금이 6억 4천 정도가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차후적으로 이제 5년 후에 양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제 감정평가를 받으셨어요.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가족분들에게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하고 자녀가 두 분 계셨는데, 배우자하고 자녀가 그 큰 딸하고 그 작은 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 최대 7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이면 토탈해 가지고 7억까지는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고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20억에 받아가지고 증여를 하게 됐지만 7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배우자는 50%를 받아가지고 증여세가 6,650만 원, 자녀는 각각 25%씩 받아가지고 7,600만 원씩 증여세를 물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여세 합계가 한 2억 1,85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증여세는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부연납으로 세금은 냅니다. 그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서 보통은 다 이렇게 증여세가 많으면은 연부연납으로 냅니다. 증여세는 그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 잡고 대출 받아가지고 연부연납으로 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여세를 2억 1,850만 원을 내지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부동산 물건을 파실 때를 놓고 보면은, 만약 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은 양도 가격이 20억이에요. 양도 가격이 20억이면은 취득 가격이 원래 취득했을 때 3억 원이 취득 가격이 되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배우자와 자녀분들에게 20억이라는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은 취득 가격이 그 3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해야지만 취득 가격이 20억 원으로 바뀌는 거고요. 5년이 되기 전에 만약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 가격이 3억 원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5년이라는 보유 기간을 지켜서 증여를 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여기 그 제가 증여세 신고했던 케이스 보면은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처음 취득했을 때 그분이 이제 분양받았죠. 그 잠실 주공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한 7, 8천만 원의 분양을 받은 물건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 지금 그 팔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시세가 뭐 13억, 15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거의 12억의 양도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그럼 12억 양도 차익이면 그 팔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상황이면은 그냥 절반 잘라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뭐 더 내죠. 지금 뭐 3주택 중과면 더 내게 되시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세금을 뭐 6억, 7억을 내실 건지, 아니면 나에게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헬리오시티 아파트 지금 팔 게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팔거나 아니면 5년 후에 팔아도 세금적으로
그렇게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를 배우자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나중에 부동산을 팔 수 있으면은 양도세가 현저하게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억이 넘는 세금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어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고객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찌됐건 어떤 컨설팅이라는 게 그 중개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뭐 컨설팅을 세금적인 컨설팅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데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보세요라고 그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거나 참고의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 단서를 얻어가지고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세금을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얻고 더 많은 이익을 나중에 갖다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올해 뭐 중개사님들 보수교육 강의를 하면서 만난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과 일일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러한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이제 A씨가 2017년도에 빌라 한 호를 상속받았어요. 빌라 한 호를 상속받아서 2018년도 이제 4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뭐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 상속받을 당시에 시세가 4억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기준 시가가 1억 5천이 물건입니다. 1억 5천이 물건이고 이분이 만약 이 물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평가를 받으셨다면은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다른 부동산이 없으시고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5억까지 상속 재산이 이게 5억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분들은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그 빌라 하나 갖고 있는 게 한 시세가 4억 정도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억 범위 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상속을 받은 겁니다. 등기부상의 이름만 바꾼 거죠. 그냥 등기부상의 이름만 바꿨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를 놓고 보니까 제가 아까 상속이나 증여받은 물건은 취득가격이 상징법상 평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시세 4억짜리를 상속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당신 그거 4억짜리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준시가 1억 5천짜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지 내에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매매 사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유사매매 사례 가격을 하나 골라가지고 가액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상속은 전후 6개월, 뭐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평가 기간 내에 사실상 거래된 가격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기준 시가를 당신 증여받을 때 가액이라고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던져 놓기 때문에 이분은 4억 원짜리의 시세 4억 원짜리 물건을 상속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세청에 기록되어 있는 가격은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억 5천에다가 4억 원에 해당되는 차액 2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낸 게 약 1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냥 이분이 전문가를 한번 찾아뵈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물건이 4억짜리긴 한데 기준시가가 1억 5천인데 이거 그냥 상속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감정평가라도 받는 게 좋습니까? 라는 고민을 해가지고 아마 저한테 왔으면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을 겁니다. 100%. 그래서 아예 감정평가를 받아버렸다면은 그러면 그건 취득가격이 4억이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상속을 받아버리니까 취득가격이 1억 5천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결론은 그분은 1억 1천만 원을 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뭐 토지 뭐 시골에 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상속세 이거 뭐 신고할 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신고를 일단 그 전문가를 만나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신고를 해보라는 걸 권해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분명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상속세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자녀분들이 팔 때 양도세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분은 세금 1억 천을 내셨습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건물만 증여를 통한 주택수 줄이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요분 같은 경우 이제 다주택 중과에 해당되는 분이었는데 서울의 아파트와 지방의 농가주택을 소유한 이제 A 씨가 아파트를 15억 원에 이제 양도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방의 농가주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뭐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2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세금이 한 1억 원 정도 1억 2,496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건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 농가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어떻겠나로 해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기왕에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거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 큰딸한테 증여를 하셨는데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농가주택이긴 하지만 시골에 있는 거긴 하지만 기준시가가 뭐 1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그냥 그거를 이제 그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건물만 명의를 자녀 명의로 이렇게 옮겨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그 양도세를 계산하는 주택수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은 건물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해서 기준시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증여세 한 푼도 없이 취득세만 일부 내겠죠. 취득세만 일부 내고 증여가 가능한 거고 부모는 부모대로 주택수가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어떤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세금적으로 분명히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인데요. 상속받은 주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주택보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이 뭐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혜택이 분명히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별도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상속을 받는 경우에 일단 세법에서는 5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에 그 상속주택을 중과세 배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상속받은 다음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그림으로 보면 종전에 내가 A주택이 있었는데 상속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으면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전에 취득해 놓은 기존 주택 A주택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비록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순서가 바뀌면은 근데 비과세가 안 돼요. 기존 그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 주택 A주택을 취득했다가 A주택을 양도하면 그때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가 그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A주택을 양도했는데 다행히 상속주택을 전체 다 본인이 취득한 게 아니라 소수 지분으로 취득을 한 거죠. 뭐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뭐 3분의 1씩 취득을 했지만 소수 지분자에 해당이 되면 소수 지분자는 예를 들어서 연장자가 주택수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연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택수를 배제를 시켜줍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수 지분자에 해당이 되면은 비과세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연락을 받은 케이스고 그 중개사님들이 어떤 오상담을 통해서 제일 문제가 된 케이스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접하신 내용인데 그냥 이거죠. 그냥 언론에서 그냥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 하나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그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걔는 주택수에서 빼주기 때문에 걔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준다더라. 그냥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실제 그거를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개사님들한테도 와가지고 그 고객분들이 물어봅니다. 중개사님 제가 A주택,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이 오피스텔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젊은 친구에서. 그럼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A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럼 이 B주택 지금 이거 내가 팔면 비과세 되는 거 맞죠? 그럼 중개사님이 맞다. 그거 하나 임대사업자 등록 내면 걔는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 게 맞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오고 가고 실제 중개를 하셨어요. 중개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뭐 1억 2천만 원이 이렇게 더 추징이 됐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건 맞아요. 그러니까 A주택 취득하고 B주택 취득하셔가지고 B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냈는데 A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로 알고 그냥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1억 2천만 원 세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온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거주를 안 했던 겁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세법 지식은 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으면은 거주 요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 보유 기간 뭐 5년이나 보유했으니까 뭐 2년을 훨씬 넘어서 보유했으니까 비과세가 당연히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는 무조건
거주주택을 가지고 양도할 때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어떤 그런 짤막한 제목만 가지고 사실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0% 요건이 완벽해야지 그게 비과세 특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틀리면은 다 틀리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세무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세무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케이스였는데 당연히 그분이 지자체에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잘 해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서류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분이 지자체에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확하게 해놨는데 세무서에다가는 등록을 안 해놨다는 겁니다. 면세사업자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무서하고 시군구청에 모두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은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다 등록을 해놓는 건데 그렇게 등록은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잘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다가는 등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세무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제 세금 신고를 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요건을 막 갖추는 거죠. 근데 구세청에서는 양도세를 혜택을 주는 비과세 특례 제도인데 당신이 지자체에만 등록을 해놓고 세무서에다는 등록을 안 해놨으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봐가지고 세금을 그냥 추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물건은 기준 시가가 6억 수도권 밖은 3억 원이 또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요건들을 100% 다 가져갔을 때 그리고 임대 기간은 뭐 5년 이상을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요건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거주까지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했을 때만 비과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 냈으니까 주택수에서 빠진다 걔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완벽하게 요건을 다 갖추고 나서 신고를 해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겸용주택도 이제 그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어떤 그 구세청에서 뭐 감사 형식으로 어떤 기획 그 조사 형식으로 서울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세금을 추징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상담도 굉장히 많이 했고 중개사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지금 요게 2022년부터 세법이 또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부분이 면적이 상가보다 더 넓은 경우에 그 물건을 팔 때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더 면적이 넓으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가지고 이제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2022년 이후부터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보다 더 넓다고 하더라도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런 겸용주택이 다 9억이 넘거든요. 뭐 서울이든 뭐 어디 뭐 고양시든 경기도에 있는 물건들이 겸용주택 물건들이 9억이 넘지 않는 물건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을 갖고 있는 물건들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파실 수 있으시면 올해 안에 파는 것도 내년에 파는 것보다 세금적으로 절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뭐 건물이 5층짜리면은 1, 2층은 이제 임대가 잘 나가니까 상가로 사무실로 놓는 거죠. 1층 뭐 사무실을 놓고 2층도 사무실을 놓고 그리고 3, 4, 5층을 이제 주거 용도로 써가지고 이제 전세라든지 뭐 월세를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3, 4, 5층이 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의 1, 2층 상가 부분의 면적보다 더 넓어가지고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보면 세금적으로 제일 혜택이 높은데 어찌되건 그건 이제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주택은 주택대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차이가 보면 몇 천만 원 이상 혹은 몇 억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 상의를 해가지고 언제 팔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것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세금을 추징한 케이스의 그 포인트는 요거였어요. 과거에 제일 많이 그 문제가 됐던 게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가구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한 개로 계산을 합니다. 예, 한 개로 계산하고 다세대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각 세대 수를 세대 호별로 해가지고 다 주택 수를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더 적게 내고 또 각각 구분해 가지고 등기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많이 선호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10년, 20년 본인이 신축한 건물을 가지고 다가구 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보유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팔고 나서 세금 신고를 해놓고 보니까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그거 다가구 주택 아니다,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제 파신 분은. 왜냐면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당신 세금 2억 원 내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이제 중개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상 제가 그 엊그저께 뭐 상담했던 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있는 뭐 40억 매매가의 부동산을 이제 팔려고 고민하시면 이 세금이 본인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본인이 생활고로 때문에 부동산을 팔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니 45억짜리 아파트를 파는데 무슨 생활고 때문에 아파트를 팔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뭐 강남이 20억, 30억, 40억짜리 아파트 들고 계셔도 당장 본인이 지금 뭐 그 생활비를 500만 원, 뭐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봤을 땐 부자지만 부동산을 제외한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위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궁핍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어느 정도의 대출을 갖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에 본인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건데 노후 설계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계획했던 거에서 2억, 3억이라는 세금을 더 이제 국가에 내주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타격이 큰데 여기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거기서 이슈가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층수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3계층 이하에 대해서만 다가구 주택으로 보게 돼 있고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3층, 4층, 5층에 대해서 주택으로 썼다라고 하지만 이분이 실제 건축물 대장에는 2층이 상가로 되어 있지만 거기를 어떤 전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주 공간으로 썼다 그러면 2, 3, 4, 5층 그러니까 4개 층을 주택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리 당신 그거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다 그래도 실제 주거 용도로 거기를 4개 층 이상으로 썼으면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3계층 이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걔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다 중과세를 다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추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건축물 대장을 이제 보셨을 때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래도 실지를 사용을 한 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만약 3계층이 아니라 3계층 이하가 아니라 4계층 이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더 추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떤 19세대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도 19세대 이하인데 이것도 제가 뭐 조사를 진행했던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제 그 학교 대학가 근처에 보면은 이런 그 주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내부를 다 쪼개 가지고 실제 건축물 대장과 달리 이렇게 내부를 다 쪼개서 이제 그 어떤 쪽방 형식으로 원룸 형식으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게 그 월세를 받고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에는 뭐 한 7개, 8개 세대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은 그게 막 20개, 22개 호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세무 당국에서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 그 매매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그 특약 사항에다가 여기에 있는 호 뭐 23개 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승계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아 여기는 23개 호가 있네요. 여기는 19세대 이하만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 되는데 23개니까 그냥 그거는 그 공동주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그냥 23개 호로 봐가지고 그냥 세금을 23개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본인은 한 개 주택이라 생각을 하는데 23개 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세금적으로 반드시 절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아마 오늘 뒤에 사항도 있을 거고요. 뭐 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아마 제 연락처를 적어놨을 텐데 궁금하신 사항들을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100%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